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해설을 하기 위해서 영화 평론가 이동진입니다. 네, 여기 불빛이 너무 강하기도 하고 또 제가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높은 데 지금 있거든요. 여기 내려가서 해도 될까요? 괜찮으시죠? 네, 훨씬 좋네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태어난 곳은 강원도 경성이라는 금해산골이고요. 4살 때 서울 올라와서 거기로 평생 저는 서울에서만 살아서 사실은 이 남쪽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산이라는 도시를 알게 된 게 저는 부산 영화제가 처음 시작되면서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산 왔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남포동에서 부산 영화제를 했던 시절이었고 부산이라는 도시가 너무 가장 좋은 계절에 영화제 때 오니까 행복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10년 넘게 17년 정도를 제가 부산 영화제를 개근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기도 하고 해서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좀 뜸해졌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또 눈빛 대마왕이신 양조위 씨 관련해서 또 부산 영화제 제가 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부산에 제가 영화랑 관련해서 왔을 때는 항상 영화제랑 관련이 되어 있었고요. 영화제에서 지휘를 한 적은 꽤 많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매개를 하거나 이런 방식의 모더레이터로 했었었죠. 이렇게 사실은 서울에서 이런 자리가 저한테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한 달에 적으면 한 4번에서 많이는 7, 8번까지 있는데요. 그런 자리에 서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항상 부산에 계신 분들, 대구에 계신 분들, 광주에 계신 분들을 포함한 전국의 분들한테 사실 좀 미안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중계가 되지 않는 방식은 사실은 그런 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기 때문인 건데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여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GD는 멀티버스의 또 다른 이동진이 도와준 게 아닌가라는 모든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제가 영화에 관해서 이렇게 집의를 하고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방송을 하는 게 벌써 횟수로는 사실은 한 27년 정도 됩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사실은 집의를 한 영화를 가지고 4번 해본 적은 없거든요. 3번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4번째 집이어서 이 영화에 관해서만큼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 작품을 마음껏 여러분들께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은 대략 한 80분 정도 허락이 된 것 같고요. 서울에서는 이제 제가 집이가 항상 그 1시간이라는 그 생체 리듬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한 45분 넘어가면 이제 말이 엄청 빨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어디서 보시거나 하면은 유튜브 같은 거 1.5배속, 2배속으로 보시잖아요. 근데 집이는 녹음하신 분들이 0.8배속으로 듣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로 쫓길 것 같지는 않고요. 1시간 정도 여러분께 영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한 20분 중에서 10분 정도는 제가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어제 대구에서도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영화에 관해서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엇보다 어떤 질문이 궁금하신지 들어보도록 그렇게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분 정도 남은 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이렇게 저도 이런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책에 사인을 받고 싶으시다라는 분이 여러 분 그 이메일로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끝나고 받을 수 있는가 해서 하셔서 어제 대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받으시란 얘기가 전혀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의 사인을 뭐하러 받으시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끝나고 나서 사인을 하게 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갖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아마 오늘 처음 보신 분보다 2번 이상 보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사실은 이 영화를 여러 번 봐도, 저는 2번 봤습니다. 2번까지. 근데 영화를 여러 번 봐도 아마 캐치하시지 못하거나 와 이게 이런 거였어? 라고 느끼시거나 하는 장면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워낙 많은 것들이 꾹꾹 채워서 밀도가 너무 높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곧 뛰었다고 숨이 차네요.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감독이 이 영화의 이제 감독들일 텐데 이런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와 연출력을 갖고 있는 감독이 이렇게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낼 때는 어떤 과정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근데 평론가가 영화를 해설한다는 것이 실제로 감독의 마음속과 프로덕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양한 정보와 본인의 추리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재구성해서 전달하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독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평론가가 집중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감독이 부인하는 어떤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평론가가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 긁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평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전부 다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아주 뭐 한 5% 정도는 감독이 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 95% 정도 다 제 얘기니까 어디 가서 감독이 이랬대라고 말씀하실 때는 꼭 간접화법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게 정답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또 네 번째 집의를 하니까 오늘은 또 어떻게 다르게 얘기를 해볼까 매번 다르게 하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오늘 시작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을까인데 제가 지금 추리하는 과정은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평론가로서 재구성한 과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처음 생각했을까를 생각하면 전작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든 세상의 창작자들은 자기가 세상에 내놓은 최초의 작품에 자기 모든 것들을 쏟아내겠죠. 왜냐하면 그 첫 번째 기회가 잘못되면 두 번째 기회는 오지 않을 테니까. 이들의 데뷔작은 물론 이제 이전에도 그 뮤직비디오 같은 걸 봐도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개성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이름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쳐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뮤직비디오가 뜨거든요. 이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좀 더 19금에 가깝게 만든 뮤직비디오인데 섹스 조크나 화장실 유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풍요롭게 만든 그런 대단한 영상 감각을 가진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진정한 시작은 이 바로 직전 작품, 이 영화가 두 번째 작품이니까 첫 번째 작품인 스위스 암맨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사실 이제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영화들이 이제 훌륭하다, 깊다라고 말할 때 대체 이야기에 대해서 깊고 주제가 깊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제가 깊다, 이야기가 깊다라는 것은 그것을 주제를 우리가 보통 이제 한두 줄로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랬을 때 이 영화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일단 있겠죠. 굳이 무슨 수능 시험을 보는 심정으로 어제가 수능이었으니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거대 담론이나 뭐 삶에서의 엄청나게 이루어야 될 목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작고 소소한 관계들이야. 그 속에서 우리가 나누는 상상과 수다들이야. 라는 게 이 영화의 주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 이 주제가 특별히 깊거나 얕거나 한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두 줄로 요약되는 어떤 주제가 그 주제를 영화 속에 끌어들였다고 해서 그 작품이 깊어지는 이유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어떤 이야기가 깊고 어떤 이야기가 훌륭하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 이야기를 말하는 방식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주제가 있다고 할 때 세상의 모든 영화의 주제는 어떻게 얘기하고 난 20개의 주제로 다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거칠게 말을 한다면. 그 중에는 인간이란 참 알 수 없는 존재야 라는 주제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란 참 알 수 없는 존재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스터처럼 걸작 너무 훌륭한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별 하나 주기도 아까운 시껄렁한 수많은 공포영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공포영화로 인간은 알 수 없는 존재야라는 주제로 영화를 만들어도 미드소마 같은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지금 거명하고 싶지만 거명하기 어려운 수많은 또 공포영화, 저질영화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알 수 없는 존재야라는 주제가 깊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가 이제 워낙 훌륭하고 그 영화가 반복받아가지고 또 곱씹을 만한 구석이 워낙 많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영화를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를 떠올릴 때 그 영화를 떠올리는 것에 대한 필연적인 고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는 이 영화가 가장 크게 영향받은 영화는 사실 매트릭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감독들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반면에 감독들이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참고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로서는 반드시 떠올리는 영화가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이터널 선샤인의 마지막 장면이 주는 어떤 감정적인 굉장한 감동 같은 어떤 체념어린 평화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 영화의 핵심적인 정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것은 우연일 것입니다. 감독들이 연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트릭스는 사실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게 영웅 신화의 구도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가 어디 봐서는 다르겠지만 매트릭스랑 이야기 구도가 사실상 같거든요. 평범한 삶을 굉장히 힘들게 프러스트레이션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어떤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에게 주변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네가 있는 세계는 진짜 세계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세계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너인데 너만이 지금 이 모든 우주에서 벌어지는 이 세계에서 벌어진 혼란을 고칠 수 있어.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죠. 그 사람은 처음에 그걸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하다가 거부하고 난 직후에 사무실에서 어떤 액션 상황을 겪게 되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 간신히 탈출을 하거나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에 관련된 상황들을 믿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드디어 선택받은 그 사람으로서 행동을 모든 것을 뭐라 그러나요?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그때 해결하는 방식은 어딘가에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고 컨트롤 타워는 우주선 선내처럼 묘사가 되어 있고 그들과 함께 헤드셋을 쓴 채 교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본인이 능력을 발휘해서 상대를 해치운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심지어는 매트릭스에서 제일 유명한 총알 피하는 장면들도 이 영화에서 총알이 날아오는 순간 총알을 바꾸어서 인형 눈알로 바꾸어서 여기에 붙이게 되는 그런 장면들까지 있죠. 그렇게 보면 매트릭스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는 이건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의 독창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죠.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예를 들었는데 매트릭스를 떠올릴 수도 있고 필연적인 이유가 없지만 저만의 이유로 이터널 선샤인을 떠올릴 수도 있잖아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영화가 패러디하는 수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있잖아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매치컷이 있습니다. 그 두 원숭이 무리들끼리 싸우게 되고 한 무리가 이기게 되는데 이긴 무리가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설정이 초반에 있고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이제 뼈를 가지고 막 이렇게 두드리다가 위로 던지면 그 우주선으로 바뀌게 되는 영화 역사상 제일 유명한 매치컷이죠.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이 영화가 앞부분을 패러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상력은 간단해요. 그때 인류를 만든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반대편이 이겼다라는 설정인 거죠. 그렇게 해서 패러디를 한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영화를 보다 보면 누구나 느끼는 것처럼 이건 무슨 시사회를 관련해서 가장 잘 풀린 부자가 된 레이먼드랑 만나는 장면은 이건 무조건 화양연화처럼 보이잖아요. 이것도 대놓고 화양연화를 가져온 거죠. 하다못해 알파버스에 있는 아버지가 와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I'm not your father 하는 건 완전히 스타워즈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영화를 의식적으로 가져올 때 우리가 저건 스타워즈야, 저거는 이터널 선샤인이야, 매트릭스야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실제적으로 필연적인 고리가 있어서 관객들이 알아봐 줄 것을 전제하고 만든 패러디죠. 근데 어떤 것들은 감독은 생각하지도 않고 심지어 감독들이 이터널 선샤인을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터널 선샤인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말할 때 가장 이 영화에 대해서 픽진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두 영화 사이 고리가 저한테는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작가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금 오늘 극장에 만약에 와서 영화를 처음 보셨다면 이 극장에 오시기 전까지 갖고 왔던 본인의 일생 전체를 걸고 매번 영화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상기되는 건 지난주에 본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최근에 어떤 영화를 보면 사실은 그 영화랑 별로 관련이 없는 최근의 영화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이유는 그분이 최근에 그 영화를 봤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런 영향을 끼친 영화보다 훨씬 더 이전에 더 근원적인 영향을 끼친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 영화는 아직 안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경험이 틀렸다, 제한됐다라고 제가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경험조차 그분의 하나의 영화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화를 가지고 이 영화는 제가 지금부터 지금 했던 말을 포함해서 1시간 동안 뭐라고 말할 텐데 그거는 이동진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인 거예요. 감독의 영화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얘기한다면. 근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떤 사람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정말 이 영화 이런 게 있구나라고 무릎을 치실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시네 하고 비웃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가 제 얘기를 듣거나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여러분들만의 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감상법은 사실은 일반적인 영화하고도 다 통하는 방식이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랑은 너무 잘 통합니다. 왜냐하면 멀티버스에 관한 얘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는 이 영화를 본 관람객이 30만이 넘었다고 하셨죠. 한국에는 지금 30만 편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이 극장가를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을 먼저 전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조금 전에 했던 얘기로 돌아와서 스위스 아미맨부터 이야기를 해야 이 영화가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평생 구사할 수 있는 주제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본인이 각본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각본이라는 것에 이야기를 쓰고 거기 어떤 것을 집어넣다 보면 자기의 평생 세상을 바라보거나 인간을 바라보면 광이 투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예술가는 평생 같은 하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변주할 뿐이다라는 예술관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코엔 형제 같이 뛰어난 탁월한 그런 영화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코엔 형제 영화는 제가 볼 때 영화 세계를 만약에 주제로 얘기하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줄을 뭐 지금 해보라 그러면 치밀하게 따내는 자기의 계획으로 인생을 통제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찬 우연 때문에 어그러져서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빠져들어서 허우적거리면서 생겨나는 아이러니. 이게 코엔 형제의 주제거든요. 제가 이해하면 다른 분은 다르게 얘기하시겠지만. 그럼 이렇게 파악했다고 해서 그럼 코엔 형제 영화 냈다, 더 이상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주제를 가지고 코엔 형제는 같은 주제로 서로 다른 걸작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블러드 심플 같은 데뷔작도 그렇고 무슨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도 그렇고 위대한 레보스티키도 그렇고 이게 다 같은 주제거든요. 그렇지만 맨날 한 얘기를 반복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홍상수 감독에 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박찬욱 감독에 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면 이 영화의 첫 번째 영화로 돌아가면 스위스 아미맨은 어떤 얘기인가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고 이 영화 두 번째 작품이거든요. 스위스 아미맨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스위스 아미나이프라는 제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아미나이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군용칼 중에서 왜 코르크마개도 따고 무슨 뭐 병뚜껑도 따고 칼로 찌르고 밀을 수 있는 다듬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용도의 소위 맥가이버 칼이라고 말하는 게 스위스 아미나이프잖아요. 스위스 아미나이프에서 나이프를 밴으로 바꾼 거죠. 그 말 뜻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용도를 가진 인간이라는 뜻이겠죠. 다용도를 가진 인간이 영화 속에서는 시체입니다. 다니엘 레드클리프인데요.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시체역으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지저분한 시체로 나오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 느낄 수 있는 화장실 유머나 뭐 섹스 유머나 이런 것들이 그 영화에도 수용이 그대로 되어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영화일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숭고하면서도 시적인 영화가 사실은 그 영화예요. 그 영화에도 놀라운 측면이 있는데 다만 그 영화는 굉장히 미숙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걸작이지만 그 영화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스위스 아미나이프에서의 그 시체 용도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섬의 이 주인공인 폴 다노가 무인도에 살고 있다가 본인이 절망이나 여러 가지 걸 느껴서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 떠내려오는 시체인 데니얼 레드클리프를 발견합니다. 시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체가 용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를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영화의 주 스토리인데 그러다가 마지막 되는 순간이 되면 이제 영화가 굉장히 뭉클한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뭉클한 건 뭔가 하면 그 시체의 수많은 용도 중에 최고 용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건데 시체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체와 폴다노 사이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이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으셔서 느낌이 오시겠습니다만 이 영화의 이야기랑 사실상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에블린은 수많은 멀티버스의 자기 에블린을 다 겸유해서 그들의 능력을 하나씩 다 가져오는 방식으로 조브 투파키랑 싸웁니다. 셰프의 능력을 갖고 오기도 하고 태활량이 어떻고 무슨 샌드위치 판을 돌린다거나 등등 수많은 능력으로. 근데 그렇게 끝에 그녀가 알게 된 것은 그런 모든 능력을 갖게 된 전능한 자신으로서의 어떤 충일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충일감에 부딪히는 허무주의 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내 주변의 작은 관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스위스 아미맨이 하는 얘기랑 같죠. 스위스 아미맨에서 시체의 다양한 용도랑 같은 것이 이 영화의 멀티버스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이죠. 주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근데 그 주제라는 그런 측면이 사실은 특별히 반복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훌륭한 감독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똑같이 외딴 섬이다, 두 사람이다, 하나는 시체고 둘의 우정을 다루고 뭐 이런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얘기를 똑같이 한다면 형식까지 똑같으면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재미가 없고 만드는 사람도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하게 중간에 사진을 찍어주시나 이런 거 너무 감사한데 촬영을 전부 다 하시는 거는 죄송하지만 하지 말아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영화의 첫 번째 상황하고 이 영화 상황이 마찬가지인 건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스위스 아미맨의 어떤 이야기 스토리 구조가 있고 그것을 연결 현장에서 이 영화가 있다고 했을 때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하니까 창작자 입장에서는 그건 지루하기도 하고 관객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기도 하죠.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작품은 저밀도의 작품이죠. 영화 속에 사실상 두 인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 인물은 죽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영화에 등장하는 건 유머 형태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느슨한 저밀도 형태의 시적인 리듬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어떻습니까? 정신없이 바꾸죠. 엄청나게 빠르죠. 그리고 너무 많은 인물이 차 있죠. 주인공만 해도 수십 수백 명의 에블린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티버스라는 설정을 갖고 와서 완전히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변주하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감독들이 같은 주제를 반복할 때 그릇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장르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만들어낸 영화에 일관된 흐름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봉준호 감독이 SF를 만들었다가 폴란다스계를 만들었다가 사실은 그 영화들에 내재하는 기본적인 그분의 세계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영화에 대한 구상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든 데니얼 콴, 또 데니얼 샤이너라는 두 감독이 있을 때 두 사람 중에 정확하게 누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엔 데니얼 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영화를 관철시켜서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매번 그 감독들은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멀티버스 설정이 나왔을 것이다. 멀티버스 설정이 나온 것은 사실은 삶에서의 실존적인 문제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멀티버스를 가지고 마블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스파이더맨, 그것도 마블이지만 애니메이션 같은 유니버스 같은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수많은 영화들이 있겠죠. 근데 멀티버스의 그 실존적인 속성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 설정을 쓰는 그 핵심 고리는 무엇인가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나에 대한 상상과 후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멀티버스라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도 그런 얘기 하죠. 쭉 가다가 예를 들면 홍콩을 떠나서 이 웨이먼드의 손을 잡고 아버지를 떠나서 그 남자와의 인생을 함께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녀라는 게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영화 속에서. 근데 그 순간 무슨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언제 봤다고, 아무리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지만 웨이먼드보다는 평생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지 하고 마지막 순간에 안 떠날래 하는 그녀가 있을 수도 있죠. 실제 그런 그녀가 나오죠. 그랬을 때 그 손을 잡았던 나, 잡지 않고 그대로 스테이했던 나라고 했을 때 역시 우주가 돌로 갈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멀티버스를 보통 그렇게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을 기준으로 말하면 삶에서의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마다 우주가 갈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수천, 수만, 수백억의 그 에블린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 삶에 이제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에블린은 빨래방을 하고 있고 빨래방을 하자는 건 남편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하고 있는데 이민자로서 그 홍콩을 떠나서 그 빨래방까지 하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빨래방을 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성공은 이루었지만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일들로 머리 너무 골치가 아픈 거죠.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정신없는 상황을 초반에 보여주잖아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내 맘대로 안 되고 아버지는 오셨는데 치매 초기이시고 남편은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손님들은 다 지지리다 진상들이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의 내 삶이 내 삶의 선택의 최악의 결과의 집합체다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실지 몰라도 예를 들면 그때 A 대학 원서 쓰지 말고 B 대학 써도 내가 나중에 입결 보니까 충분히 들어갔을 텐데 그러면 무슨 내보다는 무슨 내가 높으니까 내가 더 윗급이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혹은 그때 미팅이 왔는데 내가 거절한 남자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다른 남자랑 해가지고 그 위에 결혼했는데 내가 거절한 남자가 나중에 어떻게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빌딩 건물주대라 예를 들면 그게 엄청 좋은 가치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후회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삶에서의 후회되는 수많은 단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 영화적인 판타지 형식으로 그것을 실존주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는가? 시간적으로 다룰 수 있고 공간적으로 다룰 수도 있죠. 그래서 그동안 타임슬립 영화들이 유행하는 것입니다. 타임슬립 영화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타임머신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잘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많은 영화들이 다루는 것은 돌아가 봐서 그 행위를 고쳐서 다른 선택을 해봤자 결국은 똑같다라는 이야기들 한 영화들도 굉장히 많죠. 반면에 그렇게 돌아가서 어떤 것을 고쳐서 세계를 구해내고 자기 인생을 구해내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이 타임슬립 영화라면 이야기에도 이야기 형식에는 유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근에 유행은 멀티버스죠. 멀티버스는
타임슬립에서의 시간적인 제약 조건을 공간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시간을 공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선택이 귀결한 또 다른 나라는 수많은 멀티버스가 있으니까 이 세계를 주유천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멀티버스 영화들의 기본적인 설정이기도 하고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이유 중에 어떤 핵심적인 이유 하나는 바로 삶에서의 그런 딜레마를 우리가 멀티버스를 갈 수도 없고 타임슬립을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느끼는 우리의 삶의 딜레마랑 사실은 깊이 결박이 되어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영화에서의 설정들이 스위스 아미맨에서 있었던 주제를 어떤 식으로 변주해서 재밌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그럼 주인공이 멀티버스를 다니는 것을 설정하면 예를 들면 이 이야기들도 대중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영화가 대중영화를 갖고 있는 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가족 드라마지만 바깥으로 뭘 만들냐면 그냥 일반인들이 딱 보기에는 쿵푸 영화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액션을 쿵푸, 아시아인 하면 또 아시아인에 대한 미국에서 스테레오타입 중에 하나가 쿵푸니까 제가 무슨 튀니지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튀니지 꼬마들이 저를 이렇게 으슥한 시골에서 만났는데 저를 보고 하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인데 그냥 저를 중국 사람으로 보고 중국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소룡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 어떤 편견일 텐데 그런 것을 역이용하는 거죠. 이 영화는 미국에서의 아시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쿵푸요를 집어넣으면 영화가 또 재미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액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 영화의 첫 번째 주인공은 성룡이었습니다.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원래는 양자경이 아니었고요. 성룡을 지원해서 남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긋났다고 하는 걸로 봐서 추측한데 성룡이 거절한 것 같습니다. 성룡이 거절한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성 버전으로 바꾼 것 같아요. 바꾼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제 추측에는 양자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와 이런 기회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려면 일단 스타여야 하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쿵푸에 능한 사람이어야 하고 인지도도 있어야 되고 뭐 배우로서의 표현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서 해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아시아에서 미국에서 통할 수 있는 배우 누가 있겠습니까? 뭐 루시리우, 뭐 양자경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양자경이죠. 양자경은 콩푸를 배운 적은 없는 사람이지만 콩푸를 굉장히 잘하는 게 이 사람이 원래 발레를 배운 사람이고 무용을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양자경은 무술을 할 때 선이 예쁜 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양자경은 미국에서 만든 출연한 일련의 영화들로 굉장히 많은 인지도를 쌓았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영화 3편 중에 2편이 뭐 예를 들면 아시아 쪽 영화가 기생충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크라우치 와우 장룡하고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영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우 장룡은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영화예요. 와우 장룡에 양자경 나오죠. 최근에 성공했었던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또 양자경이 나오죠. 뭐 등등하니까 양자경은 성룡이 거절한 상황에서 그 이상 있는 불가능한 대안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배우의 캐스팅이 아주 중요했을 것이고 양자경을 끌고 들어오자는 것은 쿵푸를 끌고 들어오자와 동일한 어떤 그 맥락이 되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걸 만들었겠죠. 그럼 양자경을 집어넣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만들 때 역시 그 외에 이제 남편 역할이나 딸 역할은 반드시 그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영화에서 연기를 제일 잘한 거는 스테파니 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딸 역의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양자경도 물론 굉장히 훌륭하지만 스테파니 수는 원래 아쿠아피나가 맡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쿠아피나는 이제 페어웰이나 최근에 샹치 보시면 나왔던 여주인공이죠. 그 아쿠아피나는 엄마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쿠아피나가 일정 때문에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신인에 해당하는 스테파니 수를 집어넣은 건데 아쿠아피나가 해도 어떻게 했을지 상상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스테파니 수가 굉장히 연기를 잘했거든요. 어찌됐건 이런 식의 배우의 캐스팅과 관련된 것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진 특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데니얼스라고 지칭되는 이름만 똑같은 인종조차 다른 두 명의 절친한 영화감독 듀오가 있는데 이 듀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유머란 말이에요. 이들의 유머는 어떻게 생각하면 19금 유머죠. 지저분한 유머, 화장실 유머, 섹스 관련된 조크들 뭐 이런 것들이고 말도 안 되는 해프닝에 해당하는 그런 유머들을 구사하는 사람인데 이걸 너무 흥미롭게 잘 하죠. 싫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저는 화장실 유머를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들의 유머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럼 이런 유머를 넣기 위한 바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영화의 상황을 기본적인 영화의 어떤 흐름이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
영화가 말도 안 되는 조크, 웃기지도 않은 농담 계속하는 영화처럼 보이고 저질 영화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서 갑자기 이 두 명의 그녀와 싸우게 되는 남자가 갑자기 점프를 해서 항문을 이용해서 거기다 뭘 집어넣어서 싸우려고 하잖아. 이건 섹스 조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이 또 이 영화의 무술 감독이에요. 또 그 두 사람이 형제예요. 그것도 재밌는데요.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설정이 황당한데 일단 그 설정은 그 설정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웃깁니다. 여기다 바나껍질을 놓게 되고 지금 막 투정하신 분이 이걸 밟아서 많이 넘어졌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어머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즉각적인 어떤 웃음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슬랩스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분이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졌다는 것은 지금 이 지비하고 필연적인 비결이 없잖아요. 근데 이 영화랑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유머는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적인 이유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화 속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유머의 핵심은 그게 터무니없어서 웃긴 거거든요. 갑자기 립밤을 꺼내서 먹는다거나 신발을 반대로 신는다거나 엉덩이에 이상한 도구를 끼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통계적으로 개연성이 가장 낮기 때문이거든요. 극중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통계적으로 개연성이 가장 낮다는 말은 이제 말이 거창한데 우리말로 바꾸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황당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황당한 상황 속에서 그 행동을 해야 본인이 버스 점핑을 할 수 있다라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인물들이 아무리 황당한 행동을 해도 이것이 내적인 어떤 확실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한 플라스틱은 아니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통계적으로 개연성이 없는 행동을 해서 남들을 그 극강의 힘을 얻는 것으로 설정이 되는가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 영화에서 싸우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만약에 악당이 있다면 일단 보기에는 조스파키 혹은 현실에서는 디어드리로 보이죠. 사실은 전혀 그런 맥락은 아닐 거고요. 어찌됐건 형식적으로 얘기한다면 조부트 파키라는 극강의 빌런이 있어요. 거기에 맞서 싸워서 우주를 수호해야 되는 에블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싸울 때 조부트 파키는 지금 완성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완성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뛰어난 잠재력의 토대에서 알파버스에 있는 알파 에블린이 가르쳐준 대로 자기의 능력을 끊임없이 수련하고 고통을 견디고 해서 목표를 마침내 이뤘거든요. 그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모두 있는 조이의 어떤 능력들 같은 것을 다 수련하고 모든 경험을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해서 극강의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필연적인 비결은 조브 투파키라는 빌런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영화 갖고 있는 그런 설정이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브 투파키가 빌런이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필연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악연을 다른 좀 영화에 등장하는 고상한 말로 한다면 통계적인 필연성이에요. 통계적인 필연성이라고 했을 때 통계적인 필연으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명약 관화한 것이 뭔가 생각해보면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도 한 80년, 100년 뒤면 다 아마도 다 세상에 없지 않겠어요? 다 인정하시잖아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통계적인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습득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극강의 최상의 힘을 파워를 갖게 된 조부 투파키는 통계적인 필연성에 명약관한 마지막 목표로서의 죽음을 희구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주의적으로. 그래서 모든 걸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은 자기를 파괴하고 우주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서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처음에는 자기가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이블린은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거든요. 자기가 근데 열심히 안 살았는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디서 저런 지지리도 못난 남자를 선택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인 남편은 저렇게 아내의 삶에 내가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을 짐작해서 이혼을 하자고 지금 서류를 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딸이기도 하고 저기기도 하고 자기가 보험에 대한 대상이기도 한 조부 투파키와 싸우는 본인의 방법은 어때야겠어요? 자기 삶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삶을 살아오지 않은 방법대로 싸워야겠죠. 왜냐하면 자기 삶이 내가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까. 그럼 그 방법은 뭐냐? 조부 투파키의 방법입니다. 멀티버스를 경유하면서 수많은 에블린의 능력을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화의 초반에 보게 되면 그 국세청에 가서 디어드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당신은 빨래방을 경영하는데 무슨 노래방 기기를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 라고 말할 때
I'm a singer라고 말합니다. 저 가수거든요. 저 노래 잘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사람 이야기에 따르면 그 빨래방을 경영하는 것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소설가로서의 비용도 청구를 했고 셰프로서의 비용도 청구했고 가수로서의 비용도 청구를 해서 지금 국세청에서 문제가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그녀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내 삶이 엉망진창인데 그때 내가 요리도 재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셰프의 길을 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있을 거고요. 노래도 내가 꼭 잘하는 것 같은데 노래를 했으면 어땠을까? 혹은 그때 콩쿠르 나갔으면 배우가 됐으면 그냥 홍콩에 남아있었으면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자기가 이루지 못한 수많은 것들을 이룬 멀티버스의 수많은 에블린이 있죠. 그 에블린의 능력을 갖고 와서 조부트 파키랑 싸우는데 그러니까 힘은 어마어마하게 파워가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2부에 보면 그것을 치열한 액션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액션 장면이 나올 때 그 결말이 어땠어요? 결국은 유리조각 파편에도 맞고 그 조부트 파키의 그것을 못 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삶을 멍청하게 스크린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허망함을 느끼는 그녀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에블린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삶의 것들을 이루었던 수많은 능력 있는 에블린의 능력을 갖고 와서 조부트 파키랑 싸우는데 지느냐? 그것은 그게 통계적인 필연의 귀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부트 파키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조부트 파키랑 싸우려면 조부트 파키랑 똑같이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부트 파키는 이미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레건스를 통달한 빌런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뒷부분에 가게 되면 방법을 바꾸죠. 그 방법은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자기가 지지리도 못났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be kind의 방법이에요. 다정하라라는 건데 다정하라라는 것은 사실은 말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무슨 이데올로기가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한테 좀 친절하게 돼. 세상에 대해서 좀 겸손해. 이렇게 말한다는 건 삶에 관한 태도이지 그것 자체가 무슨 이론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싸워야 하는 조부트 파키는 어떤 이론의 단계의 가장 어두운 그늘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허무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것과 싸우는 조부트 파키의 방식으로서 처음에는 조부트 파키처럼 그녀가 싸웠지만 마지막에 되면 남편의 방법을 받아들이게 되고 남편의 방법은 지금 현실에서의 자기 삶의 방법이죠. 그 방법은 be kind의 방법이고 상대랑 싸울 때 상대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 순간 총알은 인형 눈으로 바뀌게 되고 후반부의 장면들은 코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동적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싸우고 있는 상대방의 그 많은 결여를 하나씩 채워주는 방식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부트 파키랑 원래 싸우는 방법은 내가 이기면 저쪽은 지고 내가 얻으면 저쪽은 뺏기게 되는 제로섬의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이 후반부에 이루어지는 상대를 살리는 싸움은 넌제로섬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야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도 난잡한 방식을 통해서 끝부분에 가는데 결국 우리를 강력하게 감정적으로 사로잡는 그런 훌륭한 이야기가 됐을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아마 이 영화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건 실제로 한국에 저기 별거 일 없는 이동진이라는 평론가가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데니얼 ኳ가 너 진짜 이렇게 만들었어? 말하면 what the hell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의식하고 만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말하는 방식을 그런 걸로 이제 다만 말을 했을 뿐이라는 걸 높아지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의 상황들이 굉장히 달리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이해하는 어떤 두 가지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영화에 관해서 얘기할 때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해서 작은 것만으로 그 영화 전부를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물론 좋은 영화를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이렇게 큰 어떤 것을 말을 하면서 이것을 이러저러한 구조 속에서 말을 한다면 최소한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거대한 숲에서 굉장히 예쁘거나 사랑스러운 어떤 나무 하나를 보고 이 나무에 관해서만 계속 말하는데 그걸 숲이 전체다라고 말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많은 훌륭한 영화들에서 구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화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뭐 세계를 보는 어떤 인식의 틀이기도 하고 영화뿐만 아니라 그것이 문학일 수도 있고 연극일 수도 있고 미술일 수도 있겠죠. 구조에서 리듬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이 영화의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영화가 워낙 복잡하고 많은 게 들어있고 우리를 재밌게 만들기 때문에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잘 못 보고 넘어가기가 쉽죠.
영화의 구조는 제목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인데 이 제목이 담겨 있는 건 간헐법적인 if의 의미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좀 그대로 여러분 다 아시는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모든 곳에서 그 모든 일들이 동시에 다 나에게 성취된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보잘것없는 이 삶을 선택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영화는 다 보시면.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제목은 거대한 경계로서의 if절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이것의 영화의 내부를 보면 이거 자체가 3부 구성으로 되어 있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3줄로 되어 있고 1부의 제목이 챕터 제목이 Everything이고 2부의 챕터가 Everywhere고 3부의 챕터가 All at Once죠. 1부의 Everything, 2부의 Everywhere, 3부 All at Once 제목이 나올 때 장면은 설정이 똑같습니다. 설정은 국세청에 가가지고 세무조사를 받기 위해서 정신머리 하나도 없는 가운데 거실에 있는 테이블에다 영수증 갖다 놓고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셋 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이야기는 거창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거창하게 말하면 조브 투파키에 맞춰서 우주를 살리는 얘기겠지만 가장 사소하게 이 영화의 스토리를 요약을 한다면 국세청에 3번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에블린이.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 드라마라고 볼 수도 있고요. 국세청에 3번 찾아가는데 3번을 다 찾아가는 게 아니죠. 영화에서 보면 원래 첫날 아침에 오전인 것 같은데 오전에 국세청에서 디어들이가 세무를 위해서 와서 성명하시오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아니 당신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적법하게 처리했어요 라고 지금 성명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일부예요. 근데 갔죠. 근데 가가지고 그쪽에서 인정 안 해주잖아요. 노래방 기기 틀렸다고 말을 하고 뭐 등등등 하니까 그 디어들이가 막 상대를 다그치다가 뒷부분에 가서 뭐 이 사람이 갖고 온 쿠키도 먹었겠다. 그래도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뒤에 가니까 그러면 뭐 못한 자료를 다 챙겨가지고 오늘 저녁 6시에 다시 오라 라고 자비를 베풀죠. 디어들이가 be kind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간 거죠. 집에 갔는데 그 사이에 그녀는 멀티버스를 경유하고 뭐 등등등 수많은 일들이 겪게 되니까 이 하찮게 여겨지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등등 하니까 2부의 시작인 에브리웨어에서는 저녁 6시입니다. 6시에 말한 대로 디어들이가 나한테 좋은 기회를 줬으니까 국세청 가서 그 사이에 자기가 보고한 자료로 석명하면 돼요. 근데 안 하죠. 택가죠. 왜냐하면 하찮게 느껴지고 뭐 등등등. 그리고 그 순간에 그녀가 하는 것은 자기의 세탁소를 때려 부수는 일을 하죠. 흑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흑화된 에블린은 왜 흑화가 되었냐면 세상의 모든 에블린을 통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조이를 통달한 조이가 조브 투파키가 되어서 우주를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그녀는 지금 자신의 우주인 세탁소를 때려 부수는 거죠. 바로 직전에 막 때려 부수기 시작할 때 남편이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을 때 everything 이라고 말을 하죠. 나 지금 전부 다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녀한테 전부 다를 한다는 것은 자기 세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사실상 조브 투파키의 방식으로 자기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디어들이가 6시 오기로 돼 있더니 왜 안 와? 라고 해서 직접 세무서까지 오게 되죠. 와보니까 그녀가 다 때려 부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어들이한테까지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고 그렇게 흑화되고 전능해진 에블린의 그 마지막 끝에서 도달하는 귀결은 돌멩이가 되는 거죠. 돌멩이가 된다는 것은 생명이 없음을 뜻하는 어떤 그런 것이고 시각적인 상징일 것이고 이 영화에서 돌멩이 장면은 사실은 굉장하다고 느끼게 되는 장면이죠. 세상에 어떤 훌륭한 감독이 돌멩이 2개 갖다 놓고 우리 이렇게 슬프게 돌멩이 보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돌멩이 보면서 우신 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울지는 않았지만 그 장면 굉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어떤 감독이 손가락에 소시지 5개 끼워놓고 그걸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세상에 어떤 감독이 발가락으로 우리가 못하는 거 할 때 저도 발로 피아노 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발로 피아노를 저렇게 아름답게 칠 수 있는 장면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하다는 생각이 실제로 들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돌멩이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 세탁소에서 모든 걸 다 때려 부수게 된 흑화된 그녀. 흑화된 그녀는 초반에 등장하는 자기를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그녀가 아니에요. 전능해진 그녀거든요. 전능해진 그녀는 이제 전능해졌으니까 내 삶은 뽀다구 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끝에서 끊임없는 절망과 파괴 충동을 느끼죠. 조브 투파키가 그랬던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된 이유는 조브 투파키의 방식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순간에 그녀가 고개를 떨구는 순간 세탁소에서 돌이 되죠. 돌이 되면서 바로 다음으로 돌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게 이제 2부에서의 그 구성들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6시에 디어드리가 친절하게도 주었던 첫 번째 기회를 색가는 거죠. 안 갔어요.
근데 그 과정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자기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웨이번드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비카인드라는 거죠. 혹은 자기가 그렇게 성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던 웨이먼드랑 헤어질 것이라는 삶의 어떤 단계가 있었어요. 헤어져서 자기는 콩쿠스타와 영화 배우로서 엄청 성공을 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별 볼일 없었던 것 같은 웨이먼드는 미국으로 가서 또 사업으로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 둘이 다시 만나죠. 만나게 되니까 옛날에 이제 자기도 성공했고 상대방도 성공했으니까 또 애틋한 마음도 들고 해서 손을 잡거나 키스를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웨이먼드가 사랑한 건 지금의 성공한 그녀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멀티버스 속에서 그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그런 말도 하지만 지질이 궁상인 지금 이 귀결로서의 에블린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가장 성공한 웨이먼드는 영화 속에서 가장 실패한 에블린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영화 상황에서 가장 성공한 웨이먼드가 말을 하죠. 사람들이 다 나보고 어떻게 성공했냐고 하고 너는 어떻게 삶을 사냐고 할 때 자기는 사실은 카인드한 태도로 세상을 살고 그것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성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품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전략이라는 이야기는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라는 이야기이고 이 사람의 친절한 것은 성품으로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어떤 도덕적인 목표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차 편집이 되면서 지금 가장 보잘것없는 웨이먼드가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거 사실 두려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라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세상에 좀 더 다정하게 대할 수는 없나요? 라고 말하는 가장 비참한 웨이먼드와 가장 잘 나가는 웨이먼드가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 그 연결선상에서 그녀는 상대의 손을 잡게 되는데 손들을 잡는다는 데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수많은 세월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그녀는 총알을 인형 눈알로 바꾸게 되고 인형 눈알은 영화 속에서 계속 웨이먼드적인 어떤 것으로 상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싸우는 방식을 바꾸게 되고 이야기는 바뀌게 되고 마지막 3부로 가게 되죠. 그 사이에 디어들이는 두 번째 기회를 줘요. 일주일 뒤에 그러면 다시 한번 제출하시오라고 되고 3부의 시작은 일주일 뒤가 지나서 출두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의 제목은 All at Once인데 All at Once라는 제목 그대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물이 다 한꺼번에 국세청에 갑니다. 앞에서는 안 그랬습니다만 딸도 가죠. 아버지도 가죠. 남편도 가고 자기도 가고 심지어는 그 사이에 드라이브는 해주는 사람은 베키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제목들은 그 각각의 3부의 제목으로서 이런 식으로 또 기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코믹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세청에 3번 가야 되는데 3번 중에서 처음은 마지못해 갔고 두 번째는 생가서 안 갔고 세 번째는 그 상대의 기회를 받아들여서 기꺼운 마음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에블린은 다 서로 달라진 에블린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영화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이 영화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10분만.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것은 이 영화가 스토리 비클은 아닙니다.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스토리이죠. 근데 스토리를 실어 나르는 술의 역할만 영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오랜 세월 이야기에 대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가장 잘 채워준 것은 사실은 문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읽으시잖아요. 세상에서 문학 잘 안 읽게 되고 소설 이야기 잘 안 읽게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십을 보거나 무슨 연예인들의 스캔들을 보거나 하는 것도 이야기에 대한 욕망하고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가장 어떤 특정하게 잘 매만진 예술의 형태로서 가장 많이 습득하는 것은 사실은 드라마하고 영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영화에서 한 편의 이야기를 실어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이야기를 실어나르는 그 기능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혹은 아까 제가 말했던 표현에 따르면 한 편의 이야기를 주제를 담아서 전달을 하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동원한 모든 방법이 바로 감독의 영화력이죠. 연출력이죠. 그것을 이제 영화는 더군다나 시각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 영화는 어떻게 보여주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영화의 전체의 어떤 하나의 간단한 시각적인 두 기둥으로 받고 그 사이에 어떤 걸 집어넣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그런 시각적인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그 얘기만 마지막으로 조금만 한다면 그 구도의 양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는 거대한 원형으로서 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원에 관해서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천체에서의 궤도들을 전부 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원으로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측사실하고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근대의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으로 상상했던 이유는 원은 가장 완전한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혹은 혹은 우리 경우에 원불교 같은 불교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를 원의 어떤 시각적인 상징으로 대체한 종교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불교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사실은 기본적으로 끌고 들어온 이야기예요. 근데 그 원을 두 가지로 변주하는 거죠. 하나는 영화에서 베이글입니다. 이런 것도 재밌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창작을 할 때 자 이제 어떤 영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양자경을 캐스팅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스위스 하면 이런 얘기를 좀 변주해 볼까 등등 하다가 배고픈데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베이글을 먹게 됐어요. 근데 그 베이글 중에 재료를 보는데 메뉴 중에 에브리싱 베이글이 있어요. 에브리싱 베이글의 한 메뉴 종류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처럼 오니언도 많이 넣고 등등등 다 하도 많은 재료가 들어갔다 해서 이제 에브리싱 베이글인데 그 에브리싱 베이글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영화의 어떤 시각적인 상징 기본적인 이야기 구도로 놓으면 굉장히 코믹하고도 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집어넣은 거죠. 만약에 영화를 만드는 도중에 베이글 가게를 안 갔으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베이글 가게가 아니고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집에 가면 김치랑 관련된 어떤 상징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왜 베이글이냐가 아니라 그 베이글을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의 시각 상징으로 베이글을 끄집어냈습니다. 원형으로서. 근데 베이글은 어떻게 생겼냐면 영화에서 에브리싱 베이글은 빵을 먹고 가운데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베이글의 구조가. 구멍은 텅 비어 있잖아요. 바깥에는 꽉 채워져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꽉 채워 있는 것을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꽉 채워 있는 부분이 영화에서는 검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차 있는 부분은 뒤에서 빛을 받기 때문에 거기는 뚫려 있는 것처럼 하얗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허무주의의 어떤 궁극적인 시각적인 상징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절묘하게도. 근데 반대편에 더 재미있는 것은 인형 눈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인형 눈알은 정반대의 의미예요. 베이글, 에브리싱 베이글은 그 속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이념, 목표, 꿈 같은 게 다 성취된 형태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게 우리가 삶에서 있었던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때 저 대학에 갔으면, 그때 글을 택했으면 이게 다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든 걸 다 이룬 나는 실현적으로 허무주의에 부딪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베이글인데 그게 아니라 장난스러운 것, 수다스러운 것, 사소한 것, 통계적으로 확률이 없는 것, 이상한 짓, 헛짓거리들이 모아져 있는 게 인형 눈알이란 말이에요. 인형 눈알이라는 게 왜 있냐면 그걸 붙이면 재밌는 장난이 되잖아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웨이먼드지 않습니까? 웨이먼드는 영화에서 초반부터 계속 장난치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영수증을 막 하려고 할 때 영수증 처리를 못하게 장난스럽게 영수증을 뺏어요. 장난치지 말라고 아내가 화를 내죠. 이게 첫 장면인데 이런 식으로 웨이먼드는 항상 장난을 치는데 이 사람이 잘 치는 장난이 인형 눈을 붙이는 거예요. 어떤 여성 손님이 개를 데리고 와서 내 세탁물이 없어졌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 손님은 42번 폐차를 달고 있는 그 세탁물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탁물이 어디 있지 하고 이제 찾아보게 되죠. 알고 보니까 남편인 웨이먼드가 장난스럽게 거기다 인형 눈알을 붙여서 1층에 둬야 되는 걸 2층 선반 어디 높은 곳에 뒀어요. 왜 거기 뒀어? 라고 물어보니까 오늘도 거기 있는 게 행복할 것 같아서 라고 말도 안 되는 장난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세탁물은 무생물입니다. 세탁물에 인형눈을 붙이는 순간 코믹하게도 생물적인 무엇으로 보이게 되죠. 돌이 이야기할 때는 거대한 절망과 침묵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 자기 딸에 해당하는 돌이 굴러떨어질 때 모습을 돌리게 되면 인형 눈알이 붙어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 돌이 갖고 있는 굉장한 모정일 수도 있고 생명력일 수도 있고 무엇이 있고 그 돌이 따라 내려가는 순간 우리가 굉장히 큰 감동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형 눈알을 붙인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거대한 이념이나 세계관이나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의 필연적인 비결은 허무주의야. 그게 아니라 삶에서 그냥 시덥잖은 농담하고 수다하고 이렇게 떨고 참 별거 없는 것 같은 우리 남편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야 라고 대비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되어 있고 시각적인 상징들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인형 눈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화에 또 다른 나오는 것이 예를 들면 쿠키 같은 거죠. 쿠키를 보면 가운데 아몬드인지 땅콩인지 박혀 있어서 정확하게 인형 눈알처럼 보이고요. 인형 눈알은 겉은 하얗고 가운데는 까맣잖아요. 베이글은 겉은 까맣고 안에가 하얗도록 표현이 돼서 두 가지가 이항대립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베이글에 해당하는 시각적인 것으로 초반부터 강력하게 붙이는 것이 영수증 이거 틀렸어 라고 하면서 동그라미를 치면 상대한테 제시하는 디어드리의 동그라미인 것입니다. 디어드리가 동그라미를 칠 때 그건 상대 삶에 대한 부정이 돼요. 왜냐하면 동그라미를 쳤던 그 영수증은 무슨 영수증인가 하면
빨래방을 하는데 왜 노래방 기계를 쓴 거를 청구를 해라고 했거든요. 인정할 수 없어라는 뜻인데 사실상 X에 해당하는 동그라미를 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디어드리는 싸울 때 그 영수증의 동그라미를 스테이플러 이마에 붙이고 그 부정과 허무주의의 의미로서 디어드리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맞서야 될 것은 처음에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인형 눈알의 방법으로 바꿔서 맞섬으로써 마침내 이기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럼 이 양자 사이에 또 다른 동그라미들이 있죠. 빨래방이 있죠. 그녀의 현재 지금 삶의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삶은 여러 가지의 동그라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인이에요. 코인. 그러니까 이 빨래방은 그냥 빨래방이 아니라 코인 빨래방인데 코인이 갖고 있는 원형적인 이미지가 있겠죠. 그 빨래방에 있는 세탁기는 드럼 세탁기인데 가운데 둥글게 되어 있는 그런 세탁기의 어떤 창의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영화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각적인 상징으로 보여주는 둥근 거울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영화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 둥근 거울 안에 뭘 담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 둥근 거울을 베이글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인형 눈알로 만들 것인가. 그 동전과 빨래방의 기계를 양자 사이에서 어떤 모습을 볼 것인가에 관한 얘기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정확하게 시각적인 어떤 3자 구도가 그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이야기에 1분 남았으니까 아까우니까 또 얘기를 할게요. 이야기의 측면에서 봐서 사실은 이것을 인물 구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어드리가 악당으로 보이잖아요. 흔한 어떤 영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악당처럼도 보이는데 디어드리는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니고 도구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영화에서 디어드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네 삶을 제대로 정산해라고 압박해오는 인물입니다. 삶을 제대로 정산해라고 할 때 그녀가 요구하는 건 제대로 된 영수증 처리예요. 영수증이라는 건 내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정말 그 비용을 사용했다라는 증명이 발부되는 게 영수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수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녀는 자기 삶에서 내가 예를 들면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 그럼 누가 그래 수고했어 이런 영수증. 그 다음에 나는 오늘은 또 이런 열심히 했어. 또 이런 영수증. 이걸 발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영수증이 허락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녀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라는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거부된 것이 영수증을 거부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디어드는 계속 이 삶을 제대로 정산해 라고 일종의 정원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인물은 계속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마지못해 했다가 두 번째는 정산을 생각다가 마지막 순간에 정산을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디어드리라는 인물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디어드리란 말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런 이름 영화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색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애니래거나 로라래거나 이런 이름이 아니잖아요. 디어드리는 게일에서만 쓰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게일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라틴어를 사용하는 게르만 민족들이 이 영국 섬을 차지하기 전에 원래 거기 살았던 그 사람들도 원래 물론 유럽에 살았지만 지금은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게일어를 사용하죠. 게일어에서 디어드리는 어떤 어원을 갖고 있냐면 소로우라는 뜻입니다.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딸 이름이 왜 기쁨인지도 알겠죠. 조이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에블린이라는 사람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에블린이라는 것은 everything하고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블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이름이기도 한데 더 재밌는 건 에블린이 어원적으로 따지면 이브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장명이 된 이름이에요. 이브는 여러분이 아시는 인류 최초의 여성이라고 믿는 서양 문명에서의 사람이죠. 이브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리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에블린은 무슨 뜻이겠어요? 삶의 어머니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얘기가 왜 모녀 관계를 축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지 혹은 에블린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쪽에는 기쁨이 있고 한쪽에는 슬픔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디어드리는 맞서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사랑하고 끌어안아야 되는 존재인지까지가 얘기가 다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디어드리는 그렇게 초반에는 싸워야 되는 적처럼 보이지만 영화의 가장 애틋한 순간이 오면 그녀와 사랑하는 핫도그 유니버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녀와 사랑하게 되고 마지막 순간 무릎 찢기로 계단에서 육박하는 그녀를 사랑해요라고 말해야지만 그 격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랑해요라고 말을 하는 황당한 상황이 되느냐? 그녀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통계적으로 개연성이 없는 행동이 있고 말이기 때문에 사랑해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나중에 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그녀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을 이해하는 완전히 핵심적인 행동이 됩니다. 본인이 볼 때 조이가 못마땅해 죽겠는데 딸을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레즈비언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겪는 수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그 멀티버스에서의 대모험의 귀결은
실은 원래 애초에 시작은 우주에서의 파멸을 막기 위한 엄청난 목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딸을 구하기 위하고 딸을 이해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딸을 이해하려면 그 딸이 밟았던 과정을 그대로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고, 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딸 나이가 됐을 때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부모를 떠난 경험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주를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영화 속에서 딸을 이해하는 일이 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에서 딸을 이해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흥미롭게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제 제가 본 이 영화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이유에서든 이 영화에 대해서 매우 계셨으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렇게 또 이 영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방식들을 확장하거나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